현상학과 해석학 두 번째 시간 지각의 현상학, 몸의 현상학, 중증 장애아 교육의 철학적 기초 시간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모리스 메릴로 뽕띠입니다. 모리스 메릴로 뽕띠는 몸은 세계와 맞닿아 있으면서 객체로서의 몸이 할 수 없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세계를 열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상학은 후설의 현상학은 이후에 어, 하이데거의 어떤 해석학적 현상학, 그 다음에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으로 전개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메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이후에 이 영상에서는 그 하이데거의 그 존재론적 해석학적 현상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메릴로 뽕띠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로 현상학과 지각 철학의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각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의 몸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한 그는 그 신체적인 측면과 지각 철학을 탐구함으로써 어떤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와 객체 이분법을 넘어서 신체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후에 다양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릴로 뽕띠의 사상은 크게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철학은 지각의 현상학으로 대표되고요. 후기 철학은 그의 유고작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전기 철학인 그 지각의 현상에서는 몸과 지각의 문제, 즉 인식론적인 어떤 문제들이 주의 핵심이었다면 후기 철학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살의 존재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의 전환은 인식론에서의 어떤 존재론으로의 어떤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뽕띠의 사상에서는 그 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의 어떤 개념들을 알아보면요. 먼저 몸에 대한 인식을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 서양 철학의 관념론에서는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신체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데카르트 이래로 정신과 신체는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신체는 다시 연장된 기계일 뿐이며 정신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어떤 편견과 부실을 제거한 학자가 바로 메릴로 뽕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릴로 뽕띠는 지각의 주체를 정신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대상을 사유하는 의식이 아니라 몸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의식은 감각적으로 실존하는 몸에서 체화된 것으로 의식과 몸을 나눌 수 없고 모든 인식과 행위는 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몸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로 살아있는 몸이라고 했고, 살아있는 몸은 사물적 객관적인 몸과 대립하는 몸이 아닌 고유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몸은 세계와 맞닿아 있으면서 객체로서의 몸이 할 수 없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세계를 열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릴로 뽕띠는 그의 전기 철학인 지각의 현상에서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해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데요. 데카르트 이래로 이원론적 주체와 객체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이분법들을 비판을 하고 인간은 신체를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현존재,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개념이죠. 이걸 받아들여서 현존재임을 주장합니다.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각 현상에서 핵심 개념인 지각을 재해석하는데요. 이전의 관념들 철학들이 지각에 대해서 주목했다면 이 지각 현상에서는 지각된 세계의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각을 몸과 대상과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보면서 보는 행위와 사유하는 행위는 서로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몸은
보는 동시에 보이는 구조를 지닌 주체인, 보는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근대 철학에서는 지각을 이성에 의한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알매 수단으로만 여겼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성적 판단은 능동적 판단으로 작용으로 간주하고 지각은 이 이성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분리시켰다면, 메릴로 뽕띠는 지각을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판단 그 자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의한 지각은 판단과 분리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몸의 지각을 통해서 현상들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전기 철학에서 몸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회복시켰다면 메를로 뽕띠는 후기 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관계마저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어떤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즉 어떤 총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계를 분절된 어떤 감각이 아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 즉 사물은 서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의 개념을 상호 주체성으로 이야기하면서 몸과 세계가 서로 깊이 얽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몸과 즉 신체가 세계가 서로 깊이 얽혀 있는 상태를 살이라고 하는데요. 라세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더 플래시라고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라세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때 그 살은 몸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존재론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지각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교차하며 얽혀 있는 관계라고 일단 지각을 정의를 하고요. 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외관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깊이를 지닌 양면적인 존재가 바로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이란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그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사물도 이와 같은 살의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 세계는 하나의 살로 이루어진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웰러 뽕티는 현상과 본질은 나눌 수 없고 어, 지각이라는 것은 현상학적인 몸이 피부를 열고 대상으로서의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그 대상이 몸의 살로 변하는 존재론적인 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 보는 것인 동시에 사물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 살에 대한 개념을 메릴로 뽕띠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을 단순히 정신의 어떤 이항 대립적 개념인 물질적 객체의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처한 상황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의 몸은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릴로 뽕띠에 따르면 이런 몸은 역사적 시간적 흐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성 사이에서 몸이 상호 주체성, 자연 또는 사물과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살로의 이행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전기 철학인 몸에서 후기 철학인 살로의 일행은 인식론에서 존재론의 차원으로의 어떤 전환, 변화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후기 철학을 통해서 그 지각의 현상학이 어떤 가상의 초월의 세계에만 그치지 않고 현 사실성의 세계, 어떤 생활 세계로 옮겨갔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메릴로 뽕띠의 개념 중에서 체현 또는 체화라는 개념이 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메를로 뽕띠가 얘기했던 살아있는 몸, 어떤 고유한 몸은 체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고, 특히 특수교육에서 또는 장애학에서 장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중요한 개념으로 재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연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체연은 뭐 체화라고 이야기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구연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육화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육화는 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확한 그 의미는 다음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체연은 조금, 체연을 좀, 멜로뽕띠가 한 이야기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체가 단순한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경험과 행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체연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뒤에서 신경과학 이야기가 나올 텐데, 신경과학의 어떤 뇌 중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인지를 하고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뇌 중심주의인데, 그렇지 않고 뇌뿐만 아니고 몸 전체가 그 인지하고 지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체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를르 뽕띠는 지각의 현상에서 환각지와 몸의 확장으로서의 어떤 시각장애인의 어떤 지팡이 사례를 통해서 체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환각지는 환자가 그러니까 절단된 다리를 통해서 여전히 통증을 느끼는 걸 환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은 사실 생리학적이나 심리학적 설명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생리학적으로는 다리가 없는데 통증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되기가 어렵고요. 심리학적으로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 상실을 부정하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한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생리학적 설명과 심리학적 설명만으로는 해석되기가 어렵고, 이 두 요소를 결합한 어떤 다른 3차원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각지 현상은 단순한 기억이나 상기가 아닌 환자가 세계 내에서 존재하고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실존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베를로 뽕띠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환각지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다시 창조해가는 초월적 행위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순한 생리학적 자극의 지속이 아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각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환각지의 경험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환자가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려는 실존적인 노력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를로 뽕티가 지각의 현상에서 다루는 또 다른 사례가 흰지팡이 사례인데요. 흰지팡이 사례는 흰지팡이를 단지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체화 또는 체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을 익히는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조기나 뭐 보조 장치들이 그들의 이 신체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강조한 사례인데요. 이제 그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흰지팡이 사례로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흰지팡이는 단순히 물체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촉각기관의 연장으로 작용해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뭐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보조기와 보조장치는 신체적 경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물리적인 어떤 객체를 넘어서 신체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흰지팡이 사례를 통해서 메릴로 뽕띠는 시각장애인이 지각의 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흰지팡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와의 어떤 관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몸의 무한한 확장성을 꿈꾸는데 이 방식을 세계애로 존재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의 개념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의 개념이
그 인간의 존재가 세계 속의 세계 안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데 비해서 메를로 뽕띠의 그 세계 에로의 존재 방식은 세계와의 어떤 상호작용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메를로 뽕띠의 이러한 그 철학은 그 지각과 몸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인식의 과정이 주체와 객체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그걸 넘어선 상호작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이후에 어떤 현대 철학과 심리학, 인류학 등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인간의 경험의 어떤 신체적 감각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의 철학은 이후에 어떤 신경 철학에서의 어떤 체화주의나 환경 철학, 생태학적 사고 등에서도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